네, 이제 그러면 그 세 번째 시간 강의입니다. 그 한국 근대소설사를 이해할 때 그 어떤 요인들을 유의하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지를 이번 시간에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의할 때는 한국 근대소설사의 주요한 국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왜 소설사인가? 왜 소설이라는 것이 소설의 역사가 왜 중요한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한국 근대소설사를 커다랗게 몇 개의 그 시기를 나누어서 그 시기별 주요 특징들을 이제 개괄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근대소설이라는 큰 틀을 이렇게 그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망을 한다면, 미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위로 올라가서 우리 근대소설이라는 걸 먼 발치에서 봤을 때 그래, 한국의 저 근대소설이라는 건 이런저런 멀리서 보니 이런, 가까이서 볼 땐 몰랐지만 멀리서 보니까 저기에 조금 뭐 저쪽에 어떤 점도 있고, 저쪽에는 뭐 그늘도 있고, 또 이쪽에는 뭐 무슨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근대소설사를 먼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디에 우리 근대소설사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커다랗게 세 가지 국면을 갖고 세 가지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측면들을 가지고, 반대라기보다도 이제 세 가지의 비교되는 지점을 가지고 저는 한국 근대소설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근대소설사를 이해할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요인과 근대적인 요인 혹은 뭐 현대적인 요인들이 상호 갈등과 견제 속에 있었다. 더군다나 뭐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요인에 비해 근대적인 요인 혹은 현대적인 요인이 압도하고, 전통이 정상적으로 우리 내부로부터 잘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문학적인 전통이 없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시조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 보면 가사도 있었고, 뭐 이 양반 사대부를 중심으로 한시도 있었고, 한문학적인 전통, 한문 산문들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한문과 한글로 된 여러 형태의 문학 장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당되는 장르들을 향유하는 계층들도 서로 달랐지만, 그게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자기 모습들, 자기의 형태를 갖추고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해 나가기도 했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형률을 갖고 있던 시조들이 이제 산문화되면서 사설 시조로 바뀌고, 또 가사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자꾸 많이 이제 일반화되고, 이런 전통적인 소설 문학 양식들이 이렇게 변동을 겪고 있었던 것이고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소설도 판소리 계통의 소설들도 있었지만, 이른바 가정 소설들이나 여러 형태의 소설들이 조선 후기에 상당히 많은 창작됐고, 또 적정한 뭐 독자층을 형성을 하고 있었죠.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이 어떤 근대적인 새로운 서구 문명이나 외부로부터 들어온 문화나 이런 것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통적인 요인들과 외부적인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어떤 형태로든 장르의 변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굴곡의 과정을 거쳐서 뭔가의 우리만의 어떤 문학적인 장르, 양식을 특히 소설적인 측면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 상대적으로 서구를 일본을 통해서 서구의 근대적인 양식이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어떤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냐면 외국 것은 좋은 것이고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건 낡은 것, 없애야 될 것이라는 이상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전통적인 것들을 상대적으로 가치를 절하하고 가치 평가를 절하하게 되고 외국 것은 높게 보다 보니 이게 그 문학을 창작하는 그 작가들 입장에서도 뭐 고소설이나 과거 소설의 전통에 구태여 얽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통해 수입된 새로운 형태의 소설들, 그 당시 이제 신소설 같은 것들이죠. 그런 데에 더 그 집착을 보이게 되는 그 양태를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전통과 현대가 적정한 긴장과 갈등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전통적인 요소, 또 어떤 외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서로 긴장 갈등 속에서 우리만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것, 이른바 이제 변증법적인 통일로 어떤 새로운 우리 것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아가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의 역사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정상적인 근대적 국가로 그 이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그 외부의 어떤 문화나 문명이나 뭐 이런저런 그 뭐 위협과 협박 혹은 뭐 긍정적인 영향, 수용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라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인 국가들을 만들어냈다라면 그것이 말 그대로 순수한 민주공화국일 수도 있고 혹은 입헌민주공화국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죠. 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천황제 국가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국가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을 텐데 다 아시다시피 그거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요소와 그 근대적인 외부의 요소들이 상호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 전통과 현대가 갈등하는 요소를 갖게 됐고, 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그 특히 근대 전환기 19세기 말 20세기 초 무렵에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서구적인 것에 가까운 신소설은 전통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것들은 조금 멸시하고 안 좋게 보고 서구적인 것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서구적인 것들, 근대적인 것들이 그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웃지 못할 일도 생기냐면, 서양 사람들 여러분 알다시피 결혼하면 그 여자들이 어때요? 그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기에 그 서양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자들이 결혼할 경우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까지도 흉내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서구 추종은 사실 별로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소설의 어떤 하나의 어떤 뭐랄까 전통이랄까 이런 걸로 이 시기에 이제 형성되는 계기가 되고, 이제 그 반대로 역사전기 소설과 계몽 부류의 가사들은 상대적으로 이 양식적으로 장르적으로 구태의연한 것들이죠. 옛날 그 가사들,
이제 애국 계몽 가사라고 이 대한매일신보의 이 가사들이 일종의 굉장히 많이 실립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날로 보면 독자 투고 형태예요. 독자가 투고한 독자면인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글쓰기라는 게 가사 형태로 글을 썼다 보니까 이게 일반 시민들이 투고한 그 애국적인 열정에 차 있는 그 오늘날도 왜 그 여러 시민들 중에 그 어떤 국가나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신문에 게재를 하는데 그게 대부분 근데 재밌는 건 가사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계몽 가사 형태로 혹은 애국적인 가사 형태로 애국 계몽 가사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실렸어요. 근데 그 내용은 그 시기에 어떤 시대적인 정신을 담고 있는 우리가 빨리 계몽하고 각성해서 우리의 민족의 힘을 키워야 되는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었지만 양태 자체는 장르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구시대의 장르인 그 가사에 의존을 했었던 것이고 또 역사전개 소설은 알다시피 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국문 소설이 아니라 국한문 혼용이고 국한문 혼용도 엄밀하게 말이 좋아 국한문 혼용이지 조사만 한글인 거고 사실은 한문 소설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서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내용이고 재미도 없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민족적이고 자주독립 혹은 우리 민족국가 수립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있었던 건데 자 근데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초기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한편으로는 서구 지향의 어떤 새로운 형태의 문학 양식이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추세고 또 그거의 반작용으로 상대적으로 어떤 민족적인 어떤 민족 주체성을 강조하는 문학 양식들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생겨나고 또 그게 강화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뒤얽히고 하나의 장르나 또 다른 장르들끼리 서로 이제 융합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자연스러운 우리 나름대로의 장르가 형성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아시다시피 1910년 우리가 일본에 강제 병합되면서 역사전개 소설과 계몽가사는 일거에 없어지게 됩니다. 일거에 사라지게 되고 이 상대적으로 그 모더니티나 근대적인 것들을 내세웠던 것들만 남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전통적인 것들을 얘기했던 이 장르가 사라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모더니티를 얘기하는 서구 장르가 그럼 잘 살아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장르가 죽으니까 다른 장르도 사실은 그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통속화돼 버리고 힘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이제 외부의 요인의 힘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정치적인 요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설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의 삶의 일상적 삶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것들이 그 소설마저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치라는 건 사실은 그 정치는 우리가 알 바 아니야. 뭐 정치는 우리랑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들이 정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상이 정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건 고민을 해보면 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정치적인 것하고 내 이 일상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그 우리의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로 되었던 것이고 식민지가 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삶의 방식이 바뀐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소설 속에 투영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통과 현대의 갈등도 그 이후에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뭐 어떤 역사적이고 어떤 민족적인 그런 장르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과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는 어떤 그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마치 좋은 것이고 우리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상대적으로는 가치가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우리의 그 기본적인 태도, 삶의 태도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의 역작용으로 신토부리 우리 이게 무조건 좋다라는 이런 국수지적인 태도가 형성된 것도 이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께 무조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것 중에도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합리주의적 태도가 필요한 건데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건 되게 좋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건 별로 안 좋다. 이거의 역작용으로 우리 건 무조건 좋은 거고 외국에서 들어온 건 나쁜 거라고 하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이항대립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반대로 또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런 식의 상호 이 어떤 진영 논리로 외부와 우리 이렇게 나누는 자세 자체가 사실은 그 올바른 그 사유 과정을 거친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의 조건이라는 게 이런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 물질적인 질서 어떤 생각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내면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동경, 왠지 우리 것보다는 그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이거는 아주 오랜 시간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바로 전에 얘기했던 어떤 트라우마의 한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전통과 현대의 갈등이라는 이런 점을 토대로 우리 근대 소설을 이해할 때 그 접근을 해야 하는 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과 현대가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장르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설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것들이 꽤 있어요. 염상소의 만세전 봐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지식인 이인화의 눈에 그 서구의 것들과 원래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이 상반된 태도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그 전통과 현대를 바라보는 그 이율배반적인 시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소설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그 두 번째로 우리 소설사를 이해할 때는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협력과 긴장 관계라는 걸 이제 중요한 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소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설의 메인은 리얼리즘입니다. 리얼리즘은 일종의 문예사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태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소설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트라우마하고도 연결돼서 소설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소설이에요. 근데 삶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삶은 식민지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소한 어떤 소소한 삶의 어떤 즐거움 뭐 이런 어떤 뭐 사랑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대였던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1980년대 대학을 다녔어요. 1980년대 대학을 다녔고 80년대 대학을 다녔다는 건 이른바 군사독재 체제 아래에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제가 84년대에 들어가서 입학을 해서 87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고 88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사실 80년대 내내 제 대학 생활 내내 학교 안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그 당시에 즐겨 불렀던 상록수, 아침이슬 그 이외의 다양한 투쟁가들 이게 너무 익숙했던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젠가 이제 그게 1990년대인지 아마 90년대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텔레비에서 어떤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무슨 그 TV 그 드라마를 보면 제 예능 프로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진 적이 있어요. 뭐였냐면 그 노래 제목을 보고 이제 제목만 보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노래를 부르는 수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그 이기는 편 지는 편을 가리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연예인들도 출연하지만 일반인들도 출연한 거였어요. 근데 어느 대학에 가서 이제 서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이 노래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이 노래만 부르면 우승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나온 노래가 뭐였냐면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기억하고는 광야에서로 기억해요. 광야에서라는 그 노래라고 기억하는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아, 저 친구는 이제 당연히 이기겠구나. 광야에서 대학생이었거든요. 당연히 알겠지. 근데 정말 충격받았던 건 그 친구가 몰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를 못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아, 저 친구들만 하지 그 90년대 학번들이죠. 90년대 중반 이후 학번들인데 아, 저 친구들만 해도 우리랑 다르구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대학 다닐 때 뭐 소소한 기쁨들 뭐 미팅을 한다거나 무슨 뭐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지만 디스코장을 다닌다거나 대학 축제 때 어떤 낭만이라거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것 자체를 사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그런 수 없었던 시대였던 거고. 근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그 광야에서나 이런 노래를 모르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런 노래를 굳이 알아야 돼요? 대학생이라고 투쟁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알 수 있겠지만 그걸 다 아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나라 문학에서 이 리얼리즘이 메인인 거는 소설이 어떤 사회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는 게 이제 그런 발견하는 것을 주요한 정신으로 하고 있는 게 리얼리즘입니다. 우리 문학은 우리 소설은 이 리얼리즘이 주요한 그 전통으로 출현했어요. 이게 출현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1919년 3.1운동 이후입니다. 제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3.1운동을 통해서 역사와 민족의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3.1운동을 바라본 많은 지식인들 수천 명이 죽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이 소설을 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에 눈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들, 민중들의 어떤 어려운 삶들, 그리고 민중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지식인으로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것이 우리 소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방 이후에는 또 해방 이후대로 전쟁을 겪었죠. 그리고 전쟁 이후에는 우리가 오랜 시간 또 독재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소설이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설은 그 소소한 삶의 아름다움, 소소한 삶의 기쁨, 애정,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소설도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요한 전통이 되지 못했던 거고 오히려 굵직한 내용들, 우리 삶의 고통,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 힘겨운 삶을 벗어나야 하는 이 절박성,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리얼리즘 문학이고, 이거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를 겪으면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설은 이 리얼리즘적 전통을 무시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그 근대소설 시기에는 193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1919년부터 시작해서 이 소설이 쭉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오면 완전히 정점에 이르러서 우리도 이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소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 전까지는 조금 미숙한 소설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1930년대 소설들이 그러면 정말 그러냐 하면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도 그 제대로 된 의미의 서구적 의미의 장편 소설이 이제 출현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그 30년대 중후반으로 넘어서게 되면 더 세련된, 더 내면화된 이 소설이 등장하게 돼요.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모더니즘과의 연관성 속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모더니즘은 그 리얼리즘하고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그 문학에 대한 태도예요. 이 대척점이라고 해서 이게 반대라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비교되는 시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모더니즘은 기본적으로 리얼리즘이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어떤 모순들, 현실의 구조적인 모순, 문제들,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을 쭉 탐색하고 있는 그대로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모더니즘은 더 깊이 그것들을 그 문명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일단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분 밑에 보면 그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풍자적인 내용인데 이게 1930년대 유행했던 모던 걸과 모던 보이들의 모습들인데 이 모던 보이가 그 나팔 바지를 입고 다니는 모습하고 이 여자들이 손목시계를 차고 그 버스의 손잡이를 잡고 있죠. 이제 실제로 특히 이 무던 걸들이 그 손목시계를 찬 저 모습은 실제로 현실은 저렇지 않잖아요. 리얼리즘은 저런 식의 그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근데 저건 특정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리는 거죠. 손목시계를 찬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저 욕망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손목시계를 찼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저렇게 보기에 손목시계 찬 게 뭐가 이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지금 저 손목시계라는 건 뭐라 그러나 오늘날 정말 최첨단 아이폰, 스마트폰, 아주 좋은 어떤 전자기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뜻하거나 아니면 정말 좋은 예컨대 자동차 이런 거를 상징하는 게 저 시기에는 손목시계였던 거죠. 더군다나 이제 이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이 손목시계를 찬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커다란 어떤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모더니즘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화신이라고 한 그 사진이 있는데 이건 화신백화점의 쇼윈도우예요. 백화점이 이제 출연한 거죠. 그래서 이 백화점 많은 상품들 이런 것들은 이게 사실 굳이 식민지 조선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동일한 이 민족과 국가와 지리적인 걸 떠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보편적인 문명의 문제잖아요. 이 모더니즘은 사실 이런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명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자본주의, 상품과 화폐가 교환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마저도 물화시킨다. 물화된다는 건 이제 인간관계가 사실 되게 질적인 건데 이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의 날개에서 보면 그 부인이 매일매일 남편한테 동전을 주고 수면제도 주잖아요. 이 부부 관계조차도 이렇게 돈으로 남편을 이렇게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또 남편은 여자가 자기 부인이 돈을 버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그걸 비꼬는 게 이제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이잖아요. 이게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가장 친밀한 사랑의 근원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인 부부 관계조차도 이렇게 물질로 매개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비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칸막이가 있는 방이라든지 소설의 주인공인 이 남자의 시선을 보면 이게 조금 정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문학에서는 그 리얼리즘이 메인이지만 주요한 것이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이런 근대 자본주의 문명이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덜 그 난숙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모더니즘 소설이 상대적으로는 리얼리즘만큼 강력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193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문학 작품에도 이런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1930년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 이제 서구에서 1920년대 후반부터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자본주의가 그 공황의 조짐을 보여요. 이 공황의 조짐은 뭐냐면 많이 생산을 하는데 이게 안 팔리고,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서양에서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나라의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돈을 이렇게 풀고, 그래서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그런 경제적인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모색되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이 붕괴되고 물건이 안 팔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당면하게 되는데, 1930년대에 일본도 역시 이런 공황의 문제를 이제 겪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다가 1930년대에 본격적으로 식민지 조선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건 이 경제적인 공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만주로 진출하는 근거지로 이제 식민지 조선을 삼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공장을 세우기 시작해요. 공장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건 자본이 유입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물론 그 위에 관리하는 여러 인력들은 일본에서 온 사람들일 수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결국은 우리한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무슨 뭐 근대 자본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발전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일부에선 있고, 그걸 갖고 무슨 뭐 그 내재적 발전이고 우리가 근대화되는데 일본이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 보면 일본은 자기네들의 목적에 의해서 그 차별적으로 우리를 지배를 했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지 않았으면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게 1930년대부터 자본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1930년대에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도 많이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서울도 대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없었던 백화점, 호텔, 극장, 카페, 이른바 근대 문명의 그 여러 장치들이 도시를 수놓게 됩니다. 이러면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근대 문명에 대한 그 자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이상이나 박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실험적인 기법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물론 이상과 박태원은 일본을 통해서 서구 소설들이 그런 양식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런 걸 갖고 이걸 이제 시험하는 소설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모더니즘 기법으로 이제 우리 문학의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서로 상호, 물론 리얼리즘이 메인이지만 모더니즘과의 그 협력적 긴장 관계 속에서 소설이 변화 발전하는데, 모더니즘을 통해서 자기를 돌이켜보는 이런 반성적인 시선이 굉장히 강화되게 돼요. 리얼리즘은 사회의 문제점들을 이제 인식하는 그 사회의 모순들을 드러내는 소설이 리얼리즘 기법인데, 모더니즘은 사회의 문제들도 그렇긴 하지만, 당연히 문제 삼기는 하지만, 그 어떤 특정한 지점을 깊이 파고드는 그 특징이 있어요. 날개에서 어떤 부부 관계라든지, 박태원의 그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도 보면 어떤 특정한 그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의 하루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잖아요.
이런 어떤 모더니즘 소설의 전통이 1930년대에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협력과 긴장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게 이제 형성되냐면 1930년대 중반에 우리 소설의 중요한 그 변곡점이 그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른바 카프의 그 탄압, 그리고 카프에 소속되었던 문인들이 일제히 구속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강력한 사상 통제를 일본인들이 하기 시작해요. 일본 당국이.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왜 이렇게 하냐면, 물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인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거처럼 리얼리즘 소설들을 쓰던 작가들이 여러 가지 사상적 통제 속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3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양태의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지식인의 자기 고민들을 드러내는 소설들이 등장합니다. 이 지식인의 자기 고민을 드러내는 소설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소설이 나중에 성장하는 데는 자양분이 돼요. 물론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내용들이었겠지만,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색을 하고, 소설적으로도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아주 굉장히 세련된 형태의 소설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 그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이것은 저는 1930년대에 등장했던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서 리얼리즘도 긍정적 자기 발전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도 모더니즘과의 이런 긍정관계 속에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리얼리즘의 소설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모더니즘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더니즘 소설은 물론 그 우리 문학에서의 그 뭐랄까 그 전통이 이렇게 강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건 이제 해방 이후에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의 고통을 다룬 뭐 장용학의 소설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모더니즘 기법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경우고요. 우리나라 모더니즘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광장을 쓴 최인훈이죠. 그 최인훈의 소설이야말로 한국적 모더니즘을 가장 잘 보여준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최인훈의 이 모더니즘도 광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리얼리즘의 문제의식의 연장선 속에서 소설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상호 영향관계 속에서 긴장과 협력을 반복하는 그런 그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70년대 보면 우리 문단에서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그 에콜 학파를 형성하는 게 창작가 비평, 지금도 창비라는 출판사가 있잖아요. 창작가 비평 그룹이 하나의 전통을 이루는데, 거기에 그 비교적 대타항의 문학과지성이라는 중요한 그 잡지와 출판사가 생겨나죠. 이 동인들이 생겨나는데, 이 문학과지성이 상대적으로 모던한 경향을 보이고, 창작가 비평이 상대적으로 리얼리즘 계열의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둘은 서로 협력과 긴장 관계를 갖고 70년대 우리 소설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가장 커다랗게 꽃피웠던 두 시대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1930년대 후반과 1970년대라고 생각해요. 이때는 사회는 엄혹했지만 이 엄혹한 속에서 소설은 그 엄혹함을 자기의 창작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굉장히 뛰어난 소설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문학 내부로는 이런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긴장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설을 이해할 때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지점은, 우리 문학이 순문학과 대중문학이 단절된 상태에서 발전되었다라는 점이 한편으로서는 되게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여기 첫 단계에서 그 전통과 고전, 그러니까 전통과 모던, 전통과 근대의 어떤 그 대결을 얘기했는데, 한편으로 우리 문학은 순문학과 대중문학이 건강한 상호관계 속에서 발전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단절되었거든요. 왜 단절되냐면 그 이 순문학은 상대적으로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지식인들,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양을 통해서 본격적인 문학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방식으로 작품을 창작했던 그런 그 어떤 전통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본격 문학, 순문학을 수용할 수 있는 독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교육 제도 자체가 그 공적 시스템 속에서 형성되지를 못했어요.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공교육 체제로 편입을 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그 보통 교육, 의무 교육을 시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보통 학교,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도 다 다닐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만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상은 더 어려웠던 거고.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은 계층이 작았고, 한글을 독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영향을 받은 순문학의 독자들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대중들은 서구의 그 순문학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적으로 우리는 쉽고 재미있는 것에 더 익숙하고 친숙하기 마련이에요. 그게 대중적인 거고, 쉽고 친숙한 걸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쉽고 친숙한 것을 토대로, 거기를 토대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친숙하다는 게 왜 안 좋은 거라고 보는 게 이상한 거죠. 오늘날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제시대 때의 대중문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만드는 쉽고 친숙한 거여야 되잖아요. 쉽고 친숙한 건데, 일제시대 때는 쉽고 친숙한 내용 가운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이게 출간될 수가 없었어요. 발표될 수도 없었고. 근데 대중문학은 이게 발표되지 않으면, 물론 순문학도 마찬가지지만 대중문학은 특징이 뭐예요? 많이 팔리는 걸 목표로 작품들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김진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많이 팔리는 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소설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웹소설은 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대중소설의 특징은 이게 사회적이고 어떤 정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상대적으로 비사회적이고, 말 그대로 똑같은 말이 반복인 것 같지만 통속적인 내용, 더 통속적인 내용,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애정, 삼각관계, 가정 내의 어떤 갈등, 이런 류에만 관심을 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보기에 이런 대중소설은, 저거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엄혹함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오로지 많이 팔리려고만 쓰여진 책이라고 해서 좋게 보질 않았던 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순문학은 순문학의 길을 더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대중문학을 멸시하게 되고, 대중문학은 또 대중문학대로 일제의 탄압이나 이런 것 속에서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더 그런 내용들을, 어떤 사회적인 내용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 근대 소설 가운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외국은 다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대중소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미야베 미유키 같은 경우도 대중작가지만 굉장히 내용이 좋은 소설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오쿠다 히데오 같은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좋은 소설가들이, 대중작가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이 전통이 취약한 게, 이 일제시대 때 식민지를 겪으면서
이 양극화되는 어떤 그 경로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예외가 여기 여러분 보듯이 상록수, 시문의 상록수 같은 경우가 가장 모범적인 그 대중소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1930년대 농민운동을 했던 내용을 다룬 소설인데,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가장 모범적인 대중소설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게 대중소설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대중적 소설이라고 보입니다.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통이 발전하지를 못했던 게 이제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래서 그 대중문학은 그 식민지 사회에서 그 통속적이지 의도적으로 통속적인 내용만 다룸으로써 대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 대중 통속 소설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이걸 좀 얘기하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도 그 장터거리에서도 대중소설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딱지본 소설들을 팔고, 그리고 이 대중소설들은 아주 그 저급한 취향, 그러니까 조금 어떤 애욕이라든지 아니면 남녀 사이의 어떤 이렇게 미묘한 갈등, 뭐 또 삼각관계, 이런 거 대부분 다 이런 내용들, 아니면 뭐 이제 여러분 다 아는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 불륜이라든지 다 이런 것이 주제가 되고, 그런 시선에서 보면 당연히 본격 문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좋은 소설이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이런 어떤 그 모양새를 보이는 게 우리 근대소설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고,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순문학과 대중문학이 오히려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발전했으면 우리 문학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지금은 사실 그 경계가 이제 무너졌어요. 제가 보기엔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거나, 그래서 흔히 이제 그냥 일반 문학이라고 할 때는 뭐 이제 웹소설에 정말 좀 이상한 부류의 소설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는 이제는 뭐 장강명이라든지 이런 작가들 보면 스스로도 본인이 대중문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경계가 무너졌지만,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 순문학 대중문학의 어떤 뭐랄까 가름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명확했던 시기였고, 이게 우리 근대 소설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근대 소설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죠. 해방은 사실 소설로서는 이 소설 해방된 그 시기는 소설의 시대가 아니에요. 시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해방은 격정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열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과 어떤 환희를 노래했던 때이기 때문에 소설이 쓰여지는 기에는 적정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시가 본물처럼 튀어나왔던 시대죠. 소설은 거기에서 조금 지나면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해방 직후는 사실 소설의 시대라기보다는 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소설이 뭐 여러 가지 물론 소설이 있긴 했죠. 그러니까 이태준의 해방전후라든지 뭐 최만식의 민족의 죄인이라든지 뭐 염상섭의 양과작갑이라든지, 이 시기 해방 직후의 사회상, 혼란한 사회상이나 이 혼란한 사회상 속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되게 다양한 모습들, 군상들을 고발하는 소설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인은 이제 시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소설을 넘어서서 현대 문학으로 나아가려면 결국은 우리의 문학적인 과제는 전통과 현대가 건강한 상호소통, 전통적인 요소를 물론 이제 와서는 뭐 일부러 되살리는 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거의 우리 전통을 재해석하는 관점이라든지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상호 소통하는다든지 그리고 대중문학과 순문학도 역시 상호 융합하는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 문학이 한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토양과 기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더 그 과제라는 건 더 좋은 소설이 등장하는 게 그 우리한테 과제죠. 그러니까 봉준호라는 작가가 출연하듯이 우리한테도 훨씬 더 좋은 작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좋은 작가들이 출연하는 게 현대문학이 발전하는 것이지 사실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문학은 좋은 작품으로 그 승부를 가르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우리 근대 소설을 이해할 때의 그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6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전통과 현대의 그 단절과 긴장, 이 2가지 얘기를 했고,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의 협력과 긴장, 세 번째는 순문학과 대중문학의 단절. 이게 우리 근대소설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지점이라는 점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의 구체적인 그 염상섭의 표본실의 총개구를 통해서 우리가 근대 소설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